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의 책상에서 그 직업만의 특별함을 찾기 위해 시작한 책상 엿보기였는데 그들의 책상에서 특별한 물건을 찾는 것은 예상외로 힘들었다. 책상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체 어떻게 저런 일을 해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난 절대 저렇게 못하겠지 하며 위축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이 이뤄낸 성과 역시 아무것도 없는 책상에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그저 평범하게 생각했던 내 책상 역시 언젠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줄 무언가를 만들어낼 시작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책상에 앉아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방금 읽은 글은 책상 엿보기 에필로그 중 한 대목입니다. 평범한 내 책상 역시 언젠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줄 무언가를 만들어낼 시작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라는 말이 인상적인데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평범함 속의 비범함 덕분에 세상은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낭만서점도 드디어 10회 방송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책상에서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무언가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지의 무한한 가능성을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낭만서점 10번째 문을 엽니다. 낭만서점 10회 첫 번째 트랙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소설 쓰는 정희연입니다. 예, 저는 평론 쓰고 있는 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낭만서점이 문을 연 지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10회 맞았습니다. 예, 10회 되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잖아요. 물론 뭐 1회도 그렇지만 10번을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는 건 사실 처음에는 걱정도 했었거든요. 과연 10번이나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작가님과 PD님 덕분에 또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0회인데요. 사실 그 2번씩 올라가니까 업로드 되니까 정확하게 20번, 오늘로 19번째 하고 있는 거 맞나요? 20번째인가? 네, 녹음은 이제 19번째 하고 네, 있는 것이죠. 오늘로 19번째 하고 있죠. 네, 저희가 간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녹음실이 그 지하 1층에 있거든요. 네. 출입문 앞에는 비품들이 쌓여 있어서 예, 그렇죠. 창고로 오인받기 쉬운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분들이 잘 못 찾아오시기도 하고 찾아오시면 이렇게 문을 열면서 이렇게 한숨을 쉬기도 하시는 그런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곳인데요. 이런 곳에서 벌써 19번째 녹음을 하고 10회라고 말씀드린다는 게 좀 감개무량하네요,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 매주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케줄을 소화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요즘 좀 절감하고 있고요. 근데 평론가님 스케줄을 소화한다고 하니까 예. 연예인 같으세요. 아니요. 제가 스케줄을 소화한다고 할 때는 제가 이제 글을 물론 쓰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는데요. 방송에도 나오시고 요새 공중파 텔레비전에서 막 나오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하다가 출연하게 됐습니다. 예, 뭐 낭만서점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공중파 TV에 나가면 깊이 감사할 일인가 봐요. 아니요. 어쨌든 출연료를 주니까. 많이 주나요? 제가 학생 때, 그러니까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 보통 시급이 4,500원, 많이 주면 5,0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시급으로 계산해 보니까 괜찮다. 이 정도 어떤 수준으로 주기 때문에 감사히 출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TV 책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무라카미 하루키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보고 전화를 하셨어요. 어머니께서요? 네. 너랑 같이 하는 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했다. 근데 저희 엄마 첫 마디가 피부가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가족들의 반응이
재밌었다고 해요. 예, 뭐 부모님은 어쨌든 방송에 나가시는 걸 좋아하죠. 아들이. 그래도 TV에 나오니까. 예, 근데 이제 제 동생도 봤는데요. 네. 토요일이라 출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봤는데, 제가 다른 패널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니까 한마디 하더라고요. 가식 떨지 말라고. 네. 네. 그래서 되게. 역시 식구란. 그래, 미안하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네. 근데, 낭만서점 애청자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허희 평론가님이 은근 상처를 이렇게 살짝살짝 잘 받는 스타일이시잖아요. 은근히요? 저 그냥 원래 많이 봤습니다. 네. 제가 가끔 잘 놀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네. 저희 오늘 주제 도서로 선정된 이 책을 읽으면서 저 반성 많이 했어요. 내가 그동안 허희평론가님한테 너무한 게 아니었을까? 아닙니다. 네. 작가님께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신 건 네. 질책이라기보다는 애정어린 조언에 가까웠고요. 진짜 악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의 말씀은 저에게 솜털처럼 들려요. 예. 네. 이쯤에서 저희 이번 주제가 무엇인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이번 주제는 모욕으로 정했고요. 제목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네. 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어쩌면 그 평론가님 동생이 예. 가식 떨지 마라고 했을 때 평론가님은 흠칫 놀라면서 이렇게 살짝 미소를 띄웠겠지만, 이렇게 마음의 스크래치가 한번 쭉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일상의 그런 것도 어쩌면 그 모욕, 모멸감 이런 것 안에 포함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무엇보다 저는 21세기 들어서 특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모욕과 모멸감이라는 것을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욕과 모멸감을 받는다고 느끼는 순간들도 더 많아지고요. 예. 네. 저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상대가 얘기치 못했건 우리가 이건 모욕이다라고 느끼는 크고 작은 여러 순간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이 또 발달해서 익명으로 어떤 사람들을 모욕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하고 또 그냥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모욕을 주기보다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저도 모르게 모욕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모욕을 주는 사람은 그 받는 사람이 발끈하면 무슨 소리야 난 장난이었어 농담이었어라고 네. 눈치고 넘어가는 제일 경우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 어머 저 가끔 그랬잖아요. 너무 반성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정연 작가님께서 하시는 거는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 그동안 모욕을 드리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네. 되게 놀렸던 것 같긴 해요. 예, 놀리셨습니다. 네. 많이 놀리셨고요. 항상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려는 그런 의도로 말씀해 주셨다는 점에서 깊은 어떤 반성을 또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 제가. 책에 나오잖아요. 이 모욕에 이렇게 대응하는 게 최고라고. 자기 비하로. 자기 비하로. 그렇죠. 자기 비하와 고맙다는 말. 네. 아니 그걸 뭐 꼭 배로 실천한 건 아닙니다. 예. 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눈빛에서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예, 모욕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이게 업신여길 모자에 욕될 욕자거든요. 네. 그래서 깔보고 욕되게 함이 이제 모욕의 사전적인 정의인데 정영 작가님께서는 저에게 깔보고 욕되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평론가님을 놀리고 또 저랑 PD님이랑 주로 한 편을 먹고 평론가님을 놀린 적도 많아요. 우리 3명인데 네. 저희가 왜 그럴까 저도 이거 읽으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여기 또 나오더라고요. 답이.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 네. 우리가 놀린다는 건 그만큼 친근하고 친하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또 한 명이 왔는데 제가 허위평론가님만 놀리고 그를 놀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모멸감을 느끼기도 한다라고. 그렇죠. 예.
오히려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거니까 그 사람을 놀리지 않으면 배제하게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10회는 모욕, 모멸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 저희가 선택한 텍스트는요,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알게 모르게 모욕감이라는 제목의 번역서입니다. 예, 윌리엄 어빈이라는 미국의 철학자가 쓴 책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이 책 말고도 2권이 번역이 더 되어 있습니다. 네. 예, 2008년에 번역이 되었던 욕망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고요. 네. 그리고 2012년에 번역된 직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직언. 예. 네. 예, 저 그 알게 모르게 모욕감이라는 제목이 참 와닿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사실 모욕감을 대놓고 받으면 누구나 알죠. 아, 쟤 모욕 당했구나, 불쌍하구나 그렇게 아는데 이건 내가 지금 모욕을 당한 건지 뭘 당한 건지 저 사람이 나를 놀리려고 한 건지 무슨 마음에서 한 건지 일상에서는 참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네. 모욕의 고단수일수록 그런 알게 모르게 모욕감을 네. 주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가장 하수일수록 직접적인 어떤 욕설 네. 같은 걸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죠. 네. 예, 저희가 모욕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건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요. 사회적인 문제와 결부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요즘에 감정노동이라는 말로도 또 집약이 되는데 콜센터 직원이나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고객들이 굉장히 무례하게 심한 말로 그 분들을 대하거나 공격적으로 언사를 함으로써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도 정말 요즘에 많은 기사가 되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내밀한 관계에서는 또 친구들이나 가족 안에서도 이런 모욕을 주고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모욕이라는 주제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네, 저희가 월드컵 시즌이고 그러니까 다른 주제도 뭐 스포츠에 관련된 주제는 어떨까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저희 항상 주제를 정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저희 마음대로 정합니다만, 근데 결국 뭘 할까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가요. 저였던 것 같은데 누군가가 그때 아마 일상에서 살짝 모욕이라는 감정을 당했나, 모욕감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나 봐요, 아마. 그래서 모욕은 어떨까? 그랬더니 나머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네. 좋다 막 이랬어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생활 속에서 항상 크고 작은 모욕감과 모멸감 속에 시달리고 있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것이 내가 모멸감 혹은 모욕을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정말 그런 걸 느낄 만한 감정인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들도 이걸 느끼는지, 아니면 혹시 문제가 내 안에, 내 내부에 있어서 나만 이걸 유독 예민하게 느끼고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모욕이라는 감정 자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사회적인 관계 안에 어딘가 있는 거라면 그것은 또 무엇인지를 네. 조금 낱낱이 밝혀보고 싶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 1부에서 모욕에 관한 책 한 권 선정하고 2부에서도 또 그 전문가 선생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애매모호한 감정들을 더 잘 알게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저희 낭만서점 관계자뿐 아니라 이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요즘 이런 문제를 항상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데서 시작한 주제입니다. 예. 이게 직장이나 학교나 모든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공간 안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편적인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직장 상사에게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나도 모르게 또 내 부하 직원에게 모욕감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올라탄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버스 기사님에게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나도 그분에게 모욕감을 줄 수도 있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모욕하면 떠오르는 그 장면이 김지훈 감독의 달콤한 인생
보면 이병헌 이병헌 씨하고 이제 김영철 씨가 네. 주연을 했는데 거기서 그 김영철 씨가 이병헌 씨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렇게 대사를 하는데 저는 그 대사가 그렇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병헌 씨가 그렇게 묻잖아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묻는데 김영철 씨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조직의 보스. 네. 근데 그때 과연 모욕감이 뭘까? 그러니까 조직의 보스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병헌은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어떤 선을 지키거든요. 바라만 봤을 뿐이죠. 네. 그 여자를. 네.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그 조직의 보스는 자기 이인자에 대해서 그러한 모욕감을 느꼈을까? 그런 감정. 그래서 저한테 그 달콤한 인생은 모욕감에 대한 영화다. 네. 이렇게 남아 있어요. 네, 저도 대사를 들으면서 모욕감이라는 게 참 저 사람 얼토당토 않다라는 생각과 모욕감이라는 감정은 정말 모호한 것이구나. 예. 네,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꼈던 기억이 나요. 네. 정말 이럴 거냐?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의 이유를 말해봐요. 저 진짜 생각 많이 해봤는데 저 정말 모르겠거든요. 우리가 사실 실용서를 그 좋은 책이라고 다루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실용서가 뭐 많은 경우에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 양서라고 말해서 이렇게 굳이 소개하기에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이 책이야말로 어떤 실용서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실용적으로 모욕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자세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례와 함께 나와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취약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욕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는데요. 사람이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악의 없는 농담을 해요. 뭐 이름을 가지고 놀리기도 하고요. 뭐 제 본명을 가지고 뭐 주댕이라고 놀리거나, 그다음에 뭐 특공궁뎅이다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특공궁뎅. 제가 고등학교 때 특공무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엉덩이 근육이 튼튼하게 발달을 좀 했는데 책상에 앉을 때 보통 이렇게 구정하게 앉잖아요. 공부를 하려면. 네. 근데 저는 저희 척추를 위해서 이렇게 그 의자에 엉덩이를 쭉 빼고 허리를 곧게 피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앉았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작가님 되게 웃으시는데 그러면 엉덩이가 상당히 부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제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서 특공궁뎅이라고 놀리기도 했는데 뭐 그땐 뭐 상관없었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 그런 어떤 놀림을 받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나도 쟤한테 좀 반격하고 싶은데 그래서 뭐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 이런 책을 그 당시에 사기도 하고요.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점점 그게 내면화돼서 저의 어떤 자기 비하로 발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자기 비하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대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네. 이 책을 보면서. 하지만 상당히 괴롭더라고요. 예, 자기 비하를 모욕을 당한 사람은 자기 비하로 되돌려줄 때도 많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쩌면 모욕을 당하기 전에 미리 자기 비하,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기 비하를 하는 경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프랑스 영화인 시라노의 이야기,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코가 크고 좀 괴상하게 생긴 남자가 계속 스스로 나는 괴상하다, 괴상한 추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앞에서 놀리지를 못하죠. 그가 먼저 그렇게 방어벽을 치기 때문에요. 네. 그게 모욕을 막기 위한 선 자기 방어 기제라고 설명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네요. 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비하를 하면 아무래도 상대방에 있어서는 그 사람한테 뭐 심한 어떤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런 방어 기제를 좀 자주 사용합니다. 이 여자들끼리는 뭐 꼭 남녀 차이는 아니고요. 요런 부분에서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나 살쪘지, 나 살찐 것 같지 않아? 예. 일상적으로 많이들 친구나 친구들끼리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간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너 요새 좀 쪘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요. 아니야, 괜찮아. 딱 좋은데 뭘. 그럼 넌 뚱뚱한 게 아니라 그냥 통통한 거야. 그렇게도 말하. 이렇게 아니야, 안 괜찮아. 돼요? 그대로야. 그렇구나. 네, 그대로야. 아니야, 괜찮은데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통통이라는 걸 입에 올리는 순간 또 한 번의 끝나는 거죠. 그쵸, 모욕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야, 괜찮아, 똑같은데 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도 저는 일종의 선자기 방어 기제 중에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서로 이렇게 사용하는 예.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다른 아이 어머니들 만날 기회가 있는데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 아이가 뭐 예를 들어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엄마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애가 이렇게 뭐 산수를 못하네요. 얘는 이렇게 산수가 안 돼요. 그러면은 다른 엄마들이 다 아니 우리 애도 다 그래요. 이렇게 네네. 하면서 넘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이가 뭐 정말 산수를 못하든 뭐를 못하든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뭐 이렇게 희석이 되게 만드는 뭐 그런 것들이 생활의 지혜처럼 여기 또 뒤에 나와 있기도 해요. 네. 네. 참 여러 가지로 오묘하고 재밌는 책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욕을 우리가 왜 할까? 네.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나는 상대방에게 모욕을 받기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모욕을 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죠. 예, 돌이켜보면 저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듣기에는 이거 엄청난 모욕을 받았다. 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인데 저도 모르게 어떤 무의식적인 서열 관계 예, 그런 의식이 또 작용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꼭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뭐 모욕을 당연히 말로 하거나 행동으로 하거나 이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되게 중요한 게 있다고 하죠. 하지 않음으로써 모욕하는 것도 현대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모욕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락의 모욕이라고 뒤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를테면 3명이랑 같이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서 밥을 먹고 왔는데 한 명은 매일 보는 사람이고 한 명은 가끔 보는 사람이라 제가 그 또 매일 보는 사람 한 명과 우리 언제 같이 내일 만나서 또 이야기하자 라고 하고 돌아섰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가끔 만나는 그 사람은 배제하면서 말한 거죠. 네, 그 사람은 당연히 내일 볼 게 아닌데 그래서 돌아서서 가면서 이 사람이 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관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누락시킴으로써 상처를 주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누군가가 돌잔치 이런 데 초대를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아니 얘가 내 친구가 왜 안 올까 기다리는데 다른 친구가 교통사고 나서 못 왔어.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죠. 못 올만 하니까. 그렇죠. 네, 어떡하니? 그런데 못 올만 했구나. 근데 아무도 모르고 그 사람도 연락이 없어요. 나중에 조심스럽게 왜 안 왔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제 언니 까먹었네? 이렇게 말하면 큰 상처를 받는다는 거. 예. 뭐 부부의 관계를 예로 든다면 결혼기념일인데 네, 그렇죠. 남편이 나 오늘 회식이니까 집에 못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부인 입장에서는 아주 큰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2가지죠.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잊어버렸다고 해도 화가 날 일인데 좀 이 사람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의도적으로 나를 모욕하기 위해서 이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때는 중요한 것이 상호 신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만약 상호 신뢰가 있는 관계에서는 남편이 그렇게 말한다면 당연히 부인은 이 사람이 잊어버렸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모욕 당하는 그게 뭐 1부터 100까지라면 뭐 한 10 정도 모욕을 당하는 거죠. 근데 서로 신뢰가 없는 관계에서는 아니 이 인간이 갑자기 100으로 99가 되어서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원제는요. Slap in the Face인데요. 이게 수거로 이제 모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다른 뜻으로는 이제 얼굴을 철썩 때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뺨을 때리는 행위 자체가 그게 육체적인 고통도 수반하는 동시에 정신적인 데미지가 훨씬 더 큰 행위잖아요. 그래서 원제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얼굴 때리기 네. 이런 원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알게 모르게 모욕감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좀 괜찮은 번역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괜찮은 제목이죠. 호기심을 확 끄는 번역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철학자라고 아까 평론가님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일종의 철학과 심리학과 문화 연구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윌리엄 어빈은요. 이것은 모욕 모음집이 아니다. 모욕에 대한 책이다. 무슨 책인가 하면 모욕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밝혀보고 모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책이다. 예, 라고 설명합니다. 보통 철학자들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 혹은 개인적인 내밀한 욕망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단에 있는 철학자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철학 교수들이죠.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데 상당히 좀 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것은 칸트나 헤겔이나 기존의 어떤 철학자들에 대한 정밀한 주석을 달고 그것에 대한 이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철학자들의 어떤 연구자로서의 태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철학 교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윌리엄 어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겪는 감정의 혼란이 무엇인가 그것에 천착해서 이 모욕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철학 교수가 쓴 책이라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 난해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듯이 참 잘 읽히는 책입니다. 네. 네, 번역서인데도 가독성이 참 좋아요. 네. 우선 이 줄 간격이 좀 넓어서 그래서 그랬군요. 좀 편했습니다. 네. 저는 읽기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페이지가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봤더니 역시 그런 네. 포인트나 이런 조절이 잘 돼 있어서. 그게 꼭 칭찬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는 것 같긴 아니요. 한데요. 저한테는 뭐 가독성이 그런 면에서 또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만약 이 책을 만드신 분이 이 얘기를 듣는다면 또 아리까리 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지금 칭찬일까? 칭찬이 아닐까? 예. 이것이 바로 그 현대 사회 속의 어떤 관계망 속의 모욕 주고받기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 알게 모르게 모욕감의 목차에 따라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일부에 보면 이 윌리엄 어빈이 모욕의 다양한 역사적 사례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극작가 마크 코넬리도 이른바 엘콩킨 원탁 모임의 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가 자리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는데 모임의 다른 사람이 뒤쪽으로 다가오더니 코넬리의 벗겨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마크, 자네 머리가 꼭 우리 마누라 엉덩이처럼 보드럽구먼. 코넬리는 손을 머리로 가져가 직접 만져보았다. 정말 똑같은데? 정말 그래. 예. 이것도 일종의 모욕을 준 사람에 대해서 응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모욕을 모욕으로 돌려주는 거죠. 네. 여기 또 다른 예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여배우 일카 체이스를 들어보자. 험프리 보가트가 그녀의 신간을 참 잘 읽었다면서 물었다. 그런데 그 책 누가 써준 거요? 그녀는 대필 작가를 둔 게 아니냐는 뜻의 그 말에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응수했다. 좋아하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누가 대신 읽어준 거죠? 네. 그렇죠. 네가 읽을 리가 없다. 너는 문맹이니까. 네. 그런 모욕 서로 주고받길 상당히 또 재치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소개해드린 사례들은 그래도 낭만적인
예. 그렇죠. 모욕의 사례들이에요. 네. 말로 주고 말로 받는. 네. 언어가 핑퐁처럼 테니스 게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예. 왔다 갔다. 이건 이제 어느 정도의 서로 재치가 수반되어야 할 수 있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경우에는 상대를 100% 무시하기만 해서는 이렇게 주고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또 네.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네. 예, 반격이죠. 상대가 어느 정도의 나 정도의 그런 수를 가진 상대다. 네. 예, 이런 것을 전제하면서 서로 그리고 얘가 이 말을 하면 적어도 이 말로 모욕을 당할 정도의 인간은 된다.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주고받는 거죠. 네. 이런 농담이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반격을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쵸. 그러면 굉장히 험할 것 같아요. 괜히 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평론의 경우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어떤 분이 이런 평론을 쓰면 다른 분이 다른 반론으로 네. 예, 반격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문학사 안에서 그런 것들이 특히 많이 존재를 했는데요. 네. 그런 논쟁의 역사가 비평의 어떤 발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마지막에 인신공격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한 텍스트가 모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텍스트를 언급한 내가 모욕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참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예. 저는 모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모욕이라는 주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비평을 쓰는 것에 대한 또, 일과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비평을 하는 것이 꼭 비판과 동의어는 아니지만, 어떤 작품을 내가 읽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나 논평을 가할 때 어쩔 수 없이 칭찬보다는 또 그 문제점을 좀 꼬집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저는 사실은 초반에는 그러니까 등단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는 물론 지금도 되게 예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어떤 비평가다운 태도인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좋은 작품이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 작품의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하겠어. 이것이야말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비평의 그 날카로운 점을 드러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그 텍스트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보려고 네. 했던 경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초반에 쓴 글들이 대체로 다 보면 공격적이에요. 예. 공격적이라는 건 또 그만큼 어떤 욕구가 그 스스로의 어떤 욕망이 숨겨져서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작가에 대한 제가 뭐 의도적인 모욕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 그것을 읽었던 분들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 글을 읽었다면 이것이 썩 그렇게 그분들에게 기분 좋게 읽히지는 않았겠다. 네. 그런데 그 경우에 그 평론가님이 그 작가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는 전 전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것보다 어쩌면 거기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은 그냥 더 강한 이야기, 강렬한 이야기로 이렇게 신인이다 보니까 네, 그런 강렬한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고 싶은 마음. 네, 그러니까 어떤 저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네. 다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작품을 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네. 밟고 올라서려는 그런 저의 어떤 내면적인 욕망이 좀 있었던 것 네. 같기도 하고요. 네, 좀 굉장히 되게 겸허하고 솔직한 자기 고백인데요. 저도 항상 글 쓰는 사람이니까 정말로 그런 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형식이나 뭐 형태는 다르겠지만 언제나 그런 식의 유혹에 직면해요. 저도 역시. 예, 저희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부에서 항상 초대 손님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자극적으로 하고 재밌게 하려면 얼마든지 또 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본인이 곤란하신 질문,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 뭔지 또 그런 질문에 답을 듣고 또 어쩌면 정작 답보다도 그분이 땀 이렇게 삘삘 흘리거나 이렇게 머뭇거리거나 그런 것들을 전해
듣는 게 어쩌면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 네. 마음이라는 게. 그런데 점점 이렇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뵈면서 가까이서 뵙고 예. 제가 인터뷰어 입장이 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세상에 알 권리라는 게 뭘까? 그렇게 중요할까? 전 요새 더 많이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 권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치부를 포함한 모든 것을 알 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냥 가십으로 취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굳이 판에서 그 사람을 좀 비하하거나 좀 욕되게 하는데 네. 즐거움을 느끼는데 그건 좀 아니다. 네. 예, 이런 생각도 더 많이 하고 나쁜 있어요. 건 진정성의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네. 거. 나는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돼라고 되게 많은 뭐 이를테면 얼마 전에 그 육군 병장이 네네. 네네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럴 때 모 통신사의 기자가 네. 그 병장의 부모님이 사는 집 앞에 찾아가서 네. 그 동네에서 다 인터뷰를 하고 다닌 거죠. 그 아. 가족은 어떤 가족이었나.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아니 그 집 아들이 정말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라고 몇 번 되물었다라거나 뭐 우리 가게하고는 거래가 없었는데 뭐 담배 피는 모습 몇 번 봤는데 이런 것들을 네. 기사화했단 말이죠. 근데 예. 이것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렇죠. 네 그럴 때 모멸감을 정말 느끼는 당사자는 그 관계자 그 피해자 그 가해자의 부모겠지만 그 글을 읽고 있는 독자로서의 우리 무방비 상태에서 그 글을 읽어야 하는 저 역시 어떤 식의 모멸감을 분명히 느꼈거든요. 네네. 네. 예, 그거 되게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의 모욕이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예, 그 당사자에게도 그렇고 그 글을 읽는 사람으로고 또 하여금 느끼게 하는 모욕은 저는 정말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저도 이제 글 쓰는 그쵸.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팬이 무기일 수도 있는 사람들은 네. 스스로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쩌면 그런 것들이 되게 일상화됨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모욕에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예. 그런 어떤 이중적인 모욕들에 우리가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인 모욕들. 그래서 서로 정말 인터넷만 켜면 서로 네. 다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네. 정말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곳에서도 서로 그냥 어느 정도의 모욕을 주고받고 또 그것들이 나중에 인터넷 언론으로 다시 며칠에 걸쳐 재생산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무방비 상태에서 봐야 하는 그냥 일개 시민인 제가 느끼는 피로감 이런 것도 일종의 모욕일 수 네. 있어요. 그리고 모욕이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폭력이기도 하거든요. 네. 예. 굉장히 전 피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프고. 예. 피로하죠. 그래서 제가 트위터도 하고 네. 예, 페이스북도 계정도 있고요. 또 블로그도 하는데 요즘에는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서 보는 정도. 글도 잘 올리지 않고 대부분 이제 블로그에만 약간 제가 쓴 글들이나 이런 걸 올리는데 그게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보고 있으면 제가 어떤 말의 홍수 속에 빠져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의 편린들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워낙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는 어떤 행복하고 기뻐하는 글보다는 굉장히 그 자극적이고 예. 또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 말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네. 그걸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힘든 일이 돼버려서 요즘에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SNS 같은 네, 것들. 피하는 것도 예. 어떤 방법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근데 저는 피하고 싶은데 참 피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눈 뜨면 그게 어떤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게 뭐 SNS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니까요. 그냥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뭐 모르고 싶어도 무슨 속보 알림 이런 걸로 예, 뜨죠. 다 예.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 정말,
의도하지 않은 모멸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나날들입니다. 네. 네. 지난 봄 이후로 더 그래요. 네. 네. 예,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를 모욕하고 모욕감을 느끼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고대 폼페이에 이런 낙서가 있었다고 해요. 나를 저녁에 초대하지 않은 자, 낯선 이로 간주하겠다. 그때부터 예, 삐진 거죠. 네. 그렇죠. 정유현 작가님이 예를 들어 뭐 출판 기념회를 하시는데 저를 초대하지 않았다. 왜냐면 좀 삐질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게요. 진짜 뭐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부탁을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뭐 제 입장에서는 미안해서 정말 좀 해줄래? 이렇게 부탁을 한 건데 어쩌면 또 그걸 못 받은 사람은 왜 저 사람은 허이한테만 부탁했지? 그렇죠.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네, 살면서. 네, 참 복잡해요. 예. 저는 항상 모욕 속에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저도 만만치 않아요. 네. 돌이켜 보면. 네. 네. 저는 여기서 재미있었던 것이 무엇이 모욕이고 무엇이 모욕이 아닌가가 네. 애매모호하다는 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제가 평론가님 앞에서 혀를 낼름했어요. 네. 그건 모욕일까 아닐까. 전 네.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이렇게 귀여우시다니. 네. 헐. 네. 근데 여기 되게 애매모호한 것이 평론가님이 앞에 가고 있고 제가 평론가님 뒤통수에다 대고 혀를 낼름했어요. 네. 그것이 모욕일까 아닐까. 그게 나오죠. 근데 아무도 못 보고 그냥 저 혼자만 낼름하고 말았다면 그건 모욕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100명의 사람이 따라오고 있었고 네. 그 사람들은 제가 평론가님 뒤통수에 혀를 낼름한 걸 다 본 거죠. 네. 그렇다면 그건 모욕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렇게 혀를 내미는 행위를 했다면 나는 못 봤을지라도. 예. 네. 뭐 여하튼 그것은 뭐 어떤 공증의 과정을 거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수많은 증인들, 그러니까 그 행위를 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어떤 행위 자체가 또 결과로서 성립한다는 점에서 모욕의 여부가 또 결정된다는 점이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뒷담화라고 말하는 뒷담화라고. 네, 그렇죠. 네. 뒷담화에 대해서도 있어요. 이분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서도 뒷담화라는 거의 공식적인 용어가 있나 봐요.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왜 뒷담화를 할까? 뒤에서 이야기하면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모욕의 표적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왕따의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네. 누구 한 명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나는 안전해지는 거죠. 그 안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속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명을 일종의 타자로 만드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술자리 같은 데서 화장실에 잘 안 갑니다. 이 술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술자리에서 잠깐 나 화장실 간 사이에 하는 거는 귀여운 수준 아닐까요? 아니요,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네. 알아, 쟤 알아? 쟤 저런 거 했대. 그러면 그렇게 싹 보면 이제 조용해지는. 무섭네요. 네. 두 번째는 사회적 위협을 느끼게 하는 사람을 좀 이렇게 견제한다고 할까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해요. 예. 네. 그렇죠. 왜 그렇게 뒷담화를 하느냐? 걔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뒷담화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강한 상대일 때 그 사람을 뒷담화를 잘나 하게 보일 되는데요. 때. 네. 네. 저는 뭐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 전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네가 이렇게 되다니 너 참 별 볼 일 없었는데 뭐 똑같은 뉘앙스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너 그때 뭐 진짜 공부 안 하고 뭐 그랬는데 야 너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잘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되게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저 잘 아는 사람이고 네.
뭐 친척 이러는데 네. 이렇게 그냥 대놓고는 아니지만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이거를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네. 예. 화를 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라고 대꾸를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기 정확하게 94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제가 줄을 빡빡 그었습니다. 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여기 이런 일화가 있어요. 오랜만에 만난 뭐 삼촌 이런 분이 이렇게 성공하다니 별 볼 일 없던 네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때 그는 당신을 칭찬해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당신이 예전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는 모순된 감정을 느낀 거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칭찬과 모욕을 뒤섞는다고 해요. 그건 남들의 성공에 지금 자신도 모르는 위협을 느끼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분석입니다. 남에게 희석하지 않은 그냥 진짜 칭찬을 건네면 내가 쟤보다 밀린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게 되지 않을까 염려한다는 거죠. 예, 그것이 특히 친구 사이의 관계에서 많이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저 사람보다 아래다 이렇게 남자들의 경우에 특히 또 그렇거든요. 그렇게 서열 관계가 명확하게 정해지면 철저하게 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게 되게 미묘하거든요. 우리가 친구인데 그래도 내가 너보다 이건 좀 잘나지 않았니? 이런 어떤 사소한 경쟁 같은 게 남자들 사이에선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 비단 남자들 사이겠어요. 여자들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인간들이라면 어쩔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가족관계 안에서도 형제가 많은 경우에 형제들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있죠. 없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되게 저는 이 제안이 너무 재밌었어요. 일주일 동안 모욕 일기장이라는 걸 써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욕 일기장. 일기장인데 일주일 동안 내가 모욕을 받은 순간을 기록을 한번 해보래요. 저는 그러고 보면 제가 쓴 모든 일기는 모욕 일기장이네요. 저는 항상 모욕을 받을 때,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쓰릴 때 일기를 썼거든요. 예, 즐거울 때 쓴 적은 없습니다. 살생부인가요, 일종의 이름을 적어놓고 언젠가는. 그 구체적인 인명을 거론하진 않았고요. 네. 어느 순간 내가 가장 크게 상처를 받았나, 그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갑자기 눈에서 막 이렇게 불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일기장을 썼거든요. 이렇게 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도 쓰시나요? 요즘에는 가끔 씁니다. 요즘엔 모욕을 그렇게 크게 다행히 많이 받지 않아서 또 뒤에서 욕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명시적으로 대놓고 하지는 않으셔서 많이 쓰진 않는데요. 혹시 낭만서점 악플 받은 날 쓰시나요? 그때 블로그에 쓴 적 있습니다. 멋집니다. 네. 이웃 공개로 해놨고요. 전체 공개는 결코 해놓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이웃 신청을 하시면 이웃 신청은 그냥 저의 승낙 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뭐 구태여 보고 싶지 않네요. 저희가 모욕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문학 작품들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뭐 좋은 문학 작품들은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모멸감을 느끼는 인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삶이 그를 혹은 나를 모욕하지 않았다면 이 소설은 쓰여지지 않았겠구나 싶었던 그런 소설들도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모욕하면 떠오르는 작품들이 박완서 선생님의 작품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의 어떤 모멸이라는 감정, 모욕이라는 감정은 남이 나에게 준 것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스스로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그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모멸의 어떤 양면성을 보기에 굉장히 적합한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모멸의 양면성 그리고 나의 위선을 정말 나의 위선과 어떤 오욕칠정 이런 것들을 햇빛에 적나라하게 보는 느낌. 그래서 참 재미있게 읽고 나지만 읽고 나면 어디 가서 숨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뭐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단편이지만 많이들 읽으시는 거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라는 제목의 소설도 있고요. 그 도둑맞은 가난 잠깐 뭐 도둑맞은 가난은
어떤 가난한 처녀가 나오는데 어떤 그런 이제 청년을 만나서 사랑에 빠진데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은 그런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네. 그럴 때 그녀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가난조차 그에게 어떤 체험의 방식으로 네. 훼손당했고 도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네. 저는 박완서 선생님의 작품이 굉장히 읽을 때마다 새롭게 이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한테 이렇게 통감하게 하는 네.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활동하신 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걸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때 그 한국 사회의 모습이 다이나믹하고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어떤 뭐 농경 사회 정말 도시적인 어떤 삶으로 확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삶이었기도 했고요. 막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들끓는 어떤 자본주의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그 안에서 속물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그것들이 어떤 효과가 확 더 살아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좀 아쉬운 점이 만약에 박완 선생님이 그대로 지금 2010년대에 이 시대를 바라보고 그렇게 그런 감각으로 계속 쓰셨다면 이 시대는 어떻게 또 기록될 그렇죠. 것인가. 전 되게 궁금하기도 네, 합니다.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네. 박완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한국전쟁을 체험한 세대이기도 네. 하시고 또 여성이라는 그러니까 당대 좀 사회적으로 좀 약자의 위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대학을 나왔던 그러니까 대학을 중퇴하긴 하셨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미묘한 어떤 네. 그 위치에서 계속 어떤 경계인으로서의 자아를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쓰기도 하셨지만 박수근 화백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미군 PX에서 그 초상화 나눠주죠. 네. 나누어주는 일종의 좀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극장쟁이들한테 내가 그림을 이렇게 준다 이런 식의 의식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박수근 화백은 정말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단체로 좀 매도하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자체를 내가 이토록 어떤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었구나 그러니까 모멸을 느끼게 했구나 라는 것을 반성하게 하는 그런 네. 글들도 쓰셔서 그럴 때 그 1인칭 화자 처녀인 나는 전쟁 때문에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할 뿐 사실은 그렇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네, 그런 마음의 정당성이 있고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어떤 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데 대한 자괴감이 있을 때 자신의 어떤 알량한 권력을 이런 그림쟁이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또 느끼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모멸감이 문학에 나타나는 양태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최근 한국 그 소설로는 작년에 대산문학상을 탄 걸로 기억하는데 김숨 작가의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이라는 장편이 있어요. 예,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히 시어머니와 네. 여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오는데요. 네.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모욕과 모멸감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정말 참 상징적으로 잘 약간은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시어머니는 구강건조증, 침이 마르는 병을 앓고 있는 되게 노쇠한 시어머니가 있고 며느리는 홈쇼핑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이렇게 모멸적인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그 산업사회 속에서 버림을 받아가는 그런 며느리인데요. 일하는 동안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해서 같이 살았지만 지금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죠. 근데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필요 없을 뿐더러 며느리도 더 이상 이 사회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둘의 긴장 관계라는 것이 참 대단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박완서 선생님을 떠올렸는데 작가님께서 이렇게 김숨 작가님의 작품 가져오신 것도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 자체가 굉장히 가족이라는 그 틀로 끈끈하게 맺어지리라 생각하는 관계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또 멀리 느껴지는 거의 화합할 수 없는 타자에 가깝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모욕하지만 이 며느리 역시 끊임없이 밖에서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점이 그렇죠.
예, 서로 어떤 쓸모의 가치를 잃은 사람들끼리 서로 공격하고 모욕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얘도 독서의 한 방법이겠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모욕이라는 게 저희 아이를 보면 굉장히 생리적인 그런 반응이라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 얘가 모욕감이라는 감정이 뭔지 그 단어도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식의 놀림을 받고 들어온 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정말 예를 들어 놀리는 거죠. 너는 색칠을 못했잖아. 예를 들어. 그럴 때 얘가 그걸 가슴에 담아놔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되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나중에 받는 그런 배우게 학습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애가 내가 얘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고 내가 걔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풀이 죽었다라는 걸 네. 이렇게 인지하더라고요. 그게 신기하고요. 네. 그런데 스스로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기도 해요. 이것도 신기해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바로 그 작가님의 아이가 그 행하는 극복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아상의 구축과 맞닿아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난히 모욕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고 마음의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잖아요. 예. 똑같은 정도여도 내가 보기에는 그냥 넘어갈 일인데 유난히 유독 흥분해서 저 자식이 지금 나를 무시했잖아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네. 진짜 이런 사람 봤는데 식당에 가서 예. 그 웨이터 분이 뭔가 물잔을 약간 늦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물잔 늦게 주고 저쪽 테이블을 먼저 줬어요. 네. 저는 그런 줄도 몰랐는데 예. 이분이 굉장히 흥분을 하면서 지금 우리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길이 뛰면서 나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는데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민감하게 진짜 반응을 네. 하신 거네요. 네. 이런 예도 있었는데요. 이 윌리엄 어비는 이것을 왜 이렇게 누군가는 네. 유난히 모욕에 민감한가? 바로 자존감과 자아상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존감 높은 사람과 자존감 낮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존감이 낮을수록 모욕에 민감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이 낮으면 자아 개념, 자아상이라는 것도 약한 경우가 많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예. 이 자아 개념이라는 것은 셀프 컨셉이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관념입니다. 자기 예. 정체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과 여기서 얘기하는 자아상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으면 자아상도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자존감은 높은데 자아상이 낮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나르시시스트가 그렇다라고 말하는데요. 네. 저나 허위평론가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욕이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얘기라는 이거 저도 좀 내 얘기인데? 그랬어요. 네. 그럼 내가 나르시스트구나 이런 생각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고 자아상이 안정된 사람이 물론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겠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고대 스토아 철학학파들은 그랬다고 이분이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자존감은 높지만 자아상이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들이 이른바 나르시시스트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집단의 모욕에 민감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아상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과거 업적을 과시하고 미래에 더 많은 성공을 예측하고 기쁨을 느끼고 상대방의 칭찬을 계속 갈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모욕을 당하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존감과 자아상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일종의 자존감만 높고 자아상이 구축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래성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긴 한데 그것이 나는 누구인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명확한 확신 없는 공허한 상태로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만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정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모욕에 취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모욕에 너무 취약하니까 자존감 증진 운동이라는 걸 했다고 해요.
그 자존감 증진 운동의 명암에 대해서 윌리엄 어빈이 굉장히 꼬집고 있는데요. 네. 학교에 가면 이제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하면 선생님들이 그래 너 참 잘했다. 아이고 이런 것도 안 해? 이러면서 칭찬을. 모든 면에서 전부 칭찬을 해줬다는 네.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한 학생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욕에 대해서 어떤 내성이 생겼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오히려 더 민감하게 모욕에 노출되었다는 것인데요. 네. 의미 있는 피드백을 받을 기회를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잃었기 때문에 잘못한 거에 대한 지적을 받지도 못했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하는데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자존감은 치솟았지만 네. 이들은 덕분에 자신의 무지함에도 만족하게 되었다고 해요. 예. 참 표현 참. 그리고 자아상을 형성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예. 나는 뭐든지 다 잘한다. 는 음. 말은 어쩌면 잘하는 게 없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칭찬이 오히려 이상적인 자아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커다란 방해가 될 수도 네.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양산할 네.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런 운동이 갖고 있는 맹점을 네. 통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데 지금 한국적 상황이랑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자는 그래서 그 미국에도 미국 그 텔레비전 방송에도 리얼리티 쇼가 참 많잖아요. 예. 그 요 세대들이 리얼리티 쇼에 유난히 집착한다고.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 자신들은 정작 별로 경쟁을 해보지도 않았고 비난을 받아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네. 왜 이렇게 리얼리티 쇼라는 건 정말 대놓고 서로를 비난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가창 슈퍼스타 K의 이런 프로그램은 어떤 심사위원이 되게 통렬하게 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고 네. 떨어뜨리고 당락을 결정하는 이런 거에 되게 열광을 하는 이런 예. 지점이 왜 그럴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한국적 상황에서도 아주 많은 걸 시사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나는 경쟁에 치열한 세계에 살지만 그 남들을 그냥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일종의 환타지라고 해요.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은 언젠가 자기가 평가 대상이 되어 가차없는 혹평을 끝까지 견뎌내는 환상을 가진다. 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적 상황과 우리 상황은 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리얼리티 오디션 프로그램이 대인기였잖아요. 네. 몇 년 동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오디션에 열광하고 이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열광하는 것들은 또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예, 저도 다른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거의 전 세대가 그렇게 칭찬에 익숙한 세대들이 아닙니다. 늘 학교에서 넌 왜 그렇게 못하니? 그러니까 상대평가에 그쵸. 길들여져 있고 항상 누군가 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 네. 내가 거기를 치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경쟁의식 속에서 커왔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예. 비교하고 경쟁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네. 맞지 않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궁금한 것이 예.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보면 참가자들이 되게 서로에게 물론 모욕을 주기도 하고 어떤 멘토라고 불리는 심사위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차없게 모욕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시청자들도 어떤 식의 대리만족을 분명히 느끼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근데 그것들이 저는 참가자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이나 멘토에게 감정이입을 할 때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사실은 경쟁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만 서 봤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평가하는 거죠. 되게 그리고 자신은 누가 너 좀 퉁퉁하잖아. 살 좀 빼라고 말하는데 되게 큰 모욕을 받고 상처를 받으면서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 속에 누군가가 살 좀 빼라는 지적을 받으면 맞아. 쟤는 살 좀 빼면 더 예뻐 보일 텐데. 그게 쟤는 촌스러워서 문제야.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정말 현실과는 다른 쪽에 이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예. 어쨌든 TV라는 그러니까 매체를 통해서
바깥에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우월적인 위치에 서 네. 있을 수 있다라는 일종의 그런 만족감이 네. 리얼리티 쇼를 계속해서 우리가 시청하게 만드는 그런 동력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 평론가님도 즐겨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폐지된 프로예요.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이죠.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짝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거기 출연자 한 분이 거기서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맞습니다. 예.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이제 그걸 계기로 프로그램이 종영이 되었는데요. 네. 저는 어딘가 쓴 적도 있는데 솔직히 그 프로그램 애청자였거든요. 아, 되게 예. 열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챙겨보는 건 아닌데 그 시간에 뭐 깨어 있거나 텔레비전을 볼 상황이면 그냥 틀어서 짝할 시간이다 이러면서 봤었어요. 근데 네. 그걸 보면서 정말로 저 사람들처럼 막 연애를 하고 싶고 너무 두근거린다 이러면서 본 적은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보면서 보셨나요? 품평을 하는 거예요. 되게 부끄럽지만 1번부터 5번 네네, 이런 품평을 식의, 해요. 뭐 네. 주로 이제 뭐 가족과 같이 보니까요. 네.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뭐 저렇게 한 번 잠깐 본 여자한테 뭘 저렇게 목을 매? 저 연애 한 번도 안 해봤나 보다라거나 네. 저 3번 여자 왜 저러는 거야? 뭐 양다리야? 막 이러면서 뭔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게 바로 어장관리지? 막 이러면서 네, 그냥 그때 어떤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거나 마치 안주거리인 양 그냥 타인의 진짜로 보이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를 그런 삶의 모습들을 한낱 어떤 오락거리로 네. 삼아서 저 역시 거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던 생각이 나중에 사건들이 있고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니까 네.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예. 저도 그런 마음으로 네. 봤던 적이 상당히 있고요. 네. 어쨌든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러지? 그쵸.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근데 만약에 제가 저 프로그램에 나갔다면 저도 별반 다를 게 없이 비슷하게 행동을 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일상에서는 어쩌면 더 웃기는 짓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네. 마치 저는 이제 정상인들 네. 그렇게 평을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진짜 속물이다. 네, 그런 네. 생각을 계속 그러면서 했었어요. 그 속물성을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하면서 어떤 뭐랄까요? 길티 필링 같은 걸 느끼면서 네. 보는 되게 미묘한 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금 한국에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고요. 네. 그러니까 모욕을 이른바 상품화도 시켜서 만들어내는 그 방송사에 어떻게 보면 되게 날렵한 감각이죠. 네. 이것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정서다. 정서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니까. 그렇죠. 어쩌면 그게 만들어낸 방송사가 먼저가 아니라 그걸 관통하고 있는 정서가 먼저일 수도 있겠죠. 네. 예. 윌리엄 허비는 모욕에 대해서 철학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진화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이 왜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회적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욕구가 생겼는가? 그것은 이런 욕구를 가진 조상들, 즉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 속에서 다른 개인과 관계 맺는 것을, 그리고 사회적 서열에서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는 조상들이 그렇지 않은 조상들보다 생존하고 번식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화적으로 우월해서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는 거군요. 네. 무서워요. 약간. 근데 되게 둔감하면 어떤 집단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사회일수록 이런 그러니까 모욕감에 민감하지 않으면 정말 버티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모욕감에 민감하다는 건 내가 상처를 잘 받기도 하지만 또 상처를 받기 전에 남을 먼저 찌를 수 있는 그렇습니다. 능력이기도 바로 하니까요.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왕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저는 이런 어떤 진화심리학적인 관점과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 굉장히 타당한 논리인데 왜 인간은 자연스럽게 약자를 배제하는 쪽으로 그러게요. 그렇게 가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진화심리학적인 관점이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네. 예, 접근이기도 하죠. 진화적 우연의 결과라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과제가 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살아남은 우리 모두가 네. 예, 이런 자손이라는 건 명백하잖아요. 일단 여기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모욕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남습니다. 이분은 먼저 모욕에 대처하는 자세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네. 개인적인 차원에서 허희가 정의연을 모욕했을 때 정의연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네. 실용서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들 모욕에 유난히 취약하신 분이 있다면 저는 이 책을 사서 꼭 줄을 치면서 공부하시기를 네. 바래요. 저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개인적인 대응은 첫 번째 굴복하래요. 네. 이때 굴복이라는 건 좀 스스로 엎드리는 거죠. 네. 모욕을 하면 너 왜 그렇게 못하니?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소설 못 쓰니? 그러면 그 앞에서 울라는 거죠. 네, 제가 소설 정말 잘 쓰고 싶은데 진짜 안 써지네요. 불쌍한 척하면 그것을 보고 있던 청중들은 자연스럽게 저 허위 나쁜 사람 소설 좀 못 쓰면 어때? 그렇다고 애를 울리나? 그렇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공격한 사람을 비난하게 된다는 네, 것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재치 있게 같이 보복하라는 거죠. 소설을 왜 이렇게 못 쓰냐? 그러면 네 평론 더 못 쓴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발끈하게 되네요. 네. 네. 그렇지만 먼저 선제 공격을 한 사람은 뭐 입을 다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예, 별표를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묵살하래요. 그렇죠. 무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하잖아요. 네. 그 무시는 아니래요. 무시가 아니라 상대가 표적, 즉 나를 해하려는 목적에 실패했음을 분명히 알리는 그런 제스처라고 합니다. 네. 네. 좋은 묵살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를 그 자리에서 용서하는 거래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한테 모욕감을 줬지만 난 널 용서하겠어. 네. 소설 왜 이렇게 못 쓰세요? 그러면 제가 좀 그렇죠. 괜찮아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러면 저를 모욕한 사람은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오히려 거기 한술 더 떠서 네. 그런 얘기 해줘서 되게 고마워요. 자극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해버리면 네. 나도 알아. 고마워. 그렇죠. 노력 중이야. 네, 그렇게 말하면 나는 나의 도덕적인 고결성을 지키면서 보복을 가하게 되는 거죠. 예. 왜 그게 보복이냐 하면 상대는 나를 모욕함으로써 즐거움을 얻으려고 한 게 분명하잖아요. 네. 너 소설 왜 이렇게 못 쓰니? 하면서 나는 고마워라고 대응하면서 그의 즐거움을 앗아갈 수 있는 거죠. 예. 네, 되게 통쾌해지네요. 이걸 읽고 있을 뿐인데. 근데 이걸 활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직장 상사 이런 분들한테 네. 너 왜 이렇게 일 못하니? 그러면 저도 알고 있어요. 이랬다가. 그렇죠. 그게 근데 사실은 그 다음이 더 무섭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일을 왜 이렇게 너 못하니?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는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되게 그 다음에 뭐라고 역시 뭐라고 해야 될지 모욕은 남는 서열의 문제라니까요. 네.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꾸준하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이 어려워요. 묵살 방법이 네. 통하지가 않아요.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그렇게 하면 너 왜 이렇게 성적이 개판이야?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랬다가 네. 아는 애가 왜 그래? 네. 네, 어머니한테 성적표 보여드렸다 이런 말 하면 진짜 주먹이 날아올 수도 있다는 거. 네. 네. 그런 방식. 저는 좋은 거 하나 있어요. 모욕하려는 이유를 분석해 주래요. 과장님은 네. 왜 저한테 일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혹시 과장님의 무언가에 고과에 제가 일을 못하는 게 방해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과장님은 승진을 앞두고 계신데 네.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 사람이 꼼짝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저는 철저하게 미국적인 상황이라는 네, 생각이 그쵸. 듭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말 대꾸하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표를 던지고 그렇죠. 이게 나오면 모를까. 네. 또 좋은 것도 있대요. 네. 뭐라고 말하면 너 왜 이렇게 못하니? 그럼 뭐 그러거나 말거나. 네. whatever. 네.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네.
이런 개인적인 방법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정말 뭘 얼마나 바꿀 수 있겠어요. 정말 뭐 가볍게 어떻게 보면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결국 하려는 이야기는 제어할 수 없는 것은 제어하려고 하지 말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깊이 신경을 쓰면 남이 나를 모욕하는 것에 깊이 신경을 쓰면 쓸수록 나는 깊이 좌절할 뿐이다. 네. 저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괜히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는 그렇게 하도록 놔둬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남들이 나를 모욕하든 뭐 말든 그건 내가 민감한 건 내 사회적 지위가 낮아 보일까 봐인데 예.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욕망을 극복한다면 네, 사회적인 어떤 서열의 게임을 그만둔다면 네, 나는 뭐 항상 말단 사원으로 있어도 된다. 나를 밟고 가라.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다른 세상, 더 좋은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분의 결론입니다. 예. 참 할 말이 많아져요. 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스토아 학파적인 네. 그런 견해를 진술하고 있는데요.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적 대응과는 네. 다른, 그러니까 사회적 대응도 언급을 합니다만 그 사회적 대응 중에 가장 크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의범절입니다. 네. 예, 그 예의범절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모욕감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식이기도 하고 그것이 확장이 되어 가면 이제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서 네네. 예, 그러니까 PC라고 여기선 표현되어 있죠. Political Correctness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정치적 올바름이죠. 예. 우리도 뭐 PC하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예. 그렇게 되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윌리엄 허비는 그 사회적인 대응 차원, 그러니까 PC 운동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견해를 좀 냉소적이에요. 뭐 어느 정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뭐 현실에서도 한국어에서도 그렇죠. 장애인이라는 표현 대신 장애우라는 단어가 더 PC하지 않나라고 한다면 그 장애우라는 단어가 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단어라는 거죠. 네. 왜 친구도 아닌데 버우자를 써서 장애우라고 하나. 뭐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견해가 여기서 또 다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 완벽하게 PC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어느 정도 서로 간에 PC해지는 것이 편견을 없애고 또 어떤 완고어를 찾아내려는 노력은 계속 해야겠지만 이것이 세상을 완전하게 바꿀 수는 없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건 결국엔 개인적인 해결입니다. 내적 대응이죠. 내 마음의 문제다. 네, 일체 유심조인가요? 예. 네. 스토아파의 아파테이아라는 개념이 있죠. 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평정. 네, 평정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그렇게 자기 수양을 해서 평정심을 가지라는 것이 이분의 해결책입니다. 네. 모욕을 받고 어떻게 하면 침착하고 평화로울 수 있냐면 내 가치관이 제대로라면 모욕이 나한테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너 왜 이렇게 글을 못 쓰니? 그렇다면 나는 내 마음에서 나는 내 글만 쓰면 될 뿐 내 글이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너 글을 왜 쓰니란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참. 그렇게 반응하게 되면 넌 사회적인 의식이 없는 작가야. 뭐 이런 식의 또 겉다르고 속은 사실은 그게 그렇죠. 아니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 이분이 철학자이기 때문에 결론이 이래요. 저희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 책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둘 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이 멍미라고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전 좀 있습니다. 네. 그런 아쉬움을 근데 저는 저자도 아마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본인이 이제 스토아파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이후에 이제 현실에 적용해 가면서 겪게 되는 일화들을 적어놓고 있거든요. 네. 예, 거기에 보면 가관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적용했을 때 본인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는지. 네, 나와 있어요. 아주 진솔하게 네. 담아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 평화주의라고 여기서는 써 있는데요. 악의적인 모욕에 같은 모욕으로 대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또 사람들에게 나를 과시하지 않으려는 것
그러니까 그것도 나를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 근데 이게 또 역효과를 불러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잘난 척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지? 우리가 싫어졌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네. 거죠. 그래서 최후의 결론은 칭찬과 모욕을 좀 적절하게 섞자. 이런 결론으로 네.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편으로는 실수를 자아내지만 한편으로는 참 현실적인 결론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그 모욕이라는 게 사실 뭐 아주 거창하고 막 우리가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막 하루에도 10번, 20번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감정들인데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내가 이 감정들에서 어느 한순간에 벗어나려는 그건 좀 망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혼자 산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고 그냥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혼자 집에서 컴퓨터도 켜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고 우리가 어쨌든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식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이분처럼 그러니까 조금씩 나 스스로 노력을 한다는 말이 참 진부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네. 예, 오늘 정희연 작가님께서 네카트에 담은 책 준비하셨는데요. 예, 오늘 갖고 오신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2권의 책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모욕과 모멸감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2책 가지고 왔습니다. 한 책은 제가 읽었고요. 한 권은 지금 사놓기만 하고 아직 못 읽어봤는데요. 네, 이 모욕과 모멸감과 관련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위대한 패배자라는 책입니다. 한 권으로 읽는 인간 패배의 역사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제가 이 책에 꽂힌 이유는 첫 문장 때문이에요. 첫 문장이 참 중요한 사람인데 첫 문장이 지구는 좌절의 별이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 이 문장 갖고는 장편 소설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요. 패터웨 아시죠?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 많이들 좋아하시는 소설이고 저도 그런데요. 거기에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나는 패배자들을 좋아한다. 장애인, 외국인, 뚱뚱해서 놀림을 받는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구도 춤을 추려고 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사랑한다. 라는 것에서 세상에 우리는 승리자가 있다고 승리의 역사만 기억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많은 패배자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 어떤 인물들을 또 소개하고 있는 인물들이 것 같은데요. 나와요. 예. 승리를 사기당한 패배자들이라는 챕터에서는 코앞에서 수상 자리를 놓친 라이너 바르체 그리고 선거에 이기고도 대통령이 되지 못한 엘고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기억나네요. 예. 네, 왕좌에서 쫓겨난 패배자들이라는 챕터에서는 참수당한 음모의 여왕이었던 메리 스튜어트,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몰린 패배자들, 하일리 만의 경우에는 동생에게 짓밟혔다. 그쵸. 토마스 만이죠. 만, 예. 네, 토마스 만의 그늘에 가려서 살아야 했던 그런 고통들. 서로 경쟁심이 대단했던 형제들이었죠. 예. 그리고 우리가 늘 매력을 느끼는 우리가 새끼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끝없이 추락한 패배자들에게 인류는 매혹을 느낀다 했는데요. 그때 오스카 와일드 얘기했습니다. 정말 사교계의 스타였다가 한순간에 감옥으로 가버린 오스카 와일드 이야기도 있고요. 또 명성을 도난당한 사람들도 있고 또 살아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던 패배자들 빈센트 반 고흐. 네, 이럴 때 꼭 승리와 패배라는 것이 이렇게 무언가로 무자르지 자를 수 없다는 것. 결국 나중에 그것은 어쩌면 조금이나마 가려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안티히어로를 위한 예찬 이렇게 끝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으로 읽는 인간 패배의 역사인데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꼭 읽어보고 싶은 책입니다. 매력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목이 진짜 확 꽂혔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감정 노동자로 살아남는 법입니다. 네, 감정 노동자. 요즘에 감정 노동이라는 말 정말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예, 감정 노동하면 서비스 업종에 특히 많이
언급들을 하시는데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것은 임상심리사인 분들께서 쓰셨다고 해요. 실제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께서 그 한국에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많은 상담 사례들을 가지고 이렇게 엮으신 책인 것 같습니다. 역시 머리글의 첫 마디가 저를 확 끌어당겼습니다. 네. 첫 마디가 우리는 그들을 걷어차고 싶다. 네요. 그렇군요. 네, 돌멩이를 걷어차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내부에서 누군가를 걷어차고 싶은 어떤 순간 그런데 우리는 시달리고 있지 않은지를 반성하면서 독서에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나는 감정 노동자입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 상처 입지 않는 사람은 없다. 감정 노동자 역시 사람이고 상처를 입는다. 그렇지만 그들은 표현할 수 없고 불량 고객 앞에서도 상냥한 미소를 지어야 한다. 그들은 소리 없이 병들어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불량 고객이 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저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꼭 how to를 알려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맞아. 내가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나는 아니야. 나는 감정노동을 하지 않으니까라고 착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대사회에 어떤 직업이 감정노동을 하지 않겠어요. 그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저희는 저희 팟캐스트 녹음도 일종의 저희도 감정노동을 조금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저희 예를 들어 어떤 저희에게 리플로 평가를 해주시면 저희 거기 민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네. 조심합니다. 맞아. 근데 또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또 아닌가? 이러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면 그 조직 안에서 팀장님에게 막 인상 찌푸리고 대들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또 표정이 왜 그래? 그럼 아닙니다. 이러면서 씩 웃어야 하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감정 노동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책인지 제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걸 읽다 보니까 정말로 한국적 현실에 대해서 더 할 말이 많아지고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모욕감을 서로 권하는 사회가 됐는지가 참 이상하기도 하고 파헤쳐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두 번째 트랙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식의 답을 조금 보여주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눌 거예요. 네. 모멸감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네, 예. 최근에 문학가지성사에서 모멸감이라는 저서를 내신 분. 예, 저희가 1부에서는 이 알게 모르게 모욕감을 가지고 작가님과 제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면 2부에서는 정말 모욕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고 모욕에 대해서 천착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회학자시죠. 네. 한국 사회는 왜 서로 모멸감을 주고받는 곳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요즘 많은 주목을 받고 계시는 사회학자 김찬호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2부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기대돼요. 저도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요. 저도. 네. 저희 그러면 알게 모르게 모욕감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낭만서점 10회 첫 번째 트랙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